서울의 심장부 진성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J타워 건설 현장은 거대한 기계음과 먼지로 가득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유독 한 사람의 존재감은 뚜렷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무소 아키텍트 X의 아시아 총괄 디렉터 강서연. 그녀는 안전모 아래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훑어보았다.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은 낯설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일에 대한 집중력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등장은 건축계의 파란을 일으켰다. 5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독창적인 설계로 주목받다가 호련히 사라졌던 그녀가 이번에는 진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다. 그녀의 주변에는 외국인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는 시끄러운 현장 소음 속에서도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위엄이 있었다. 그때 현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진성그룹의 총수이자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주군인 권지혁 대표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특유의 냉철하고 압도적인 분위기로 주의를 장악했다. 현장 소장은 굽실거리며 다가와 브리핑을 시작했지만 권지혁의 시선은 이미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강서연. 그의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뱉어내지 못한 이름. 5년 전 한마디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던 여자.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그것도 진성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서 있는 것인가. 권지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등장에 술렁이던 현장 관계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녀 앞에 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서연 디렉터, 진성그룹의 프로젝트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환영의 의미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날카로운 경계심과 배신감,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변명을 할지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듯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권지혁 대표님,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대표님의 높은 기대를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완벽한 전문가의 태도였다. 그 어디에서도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태연함에 권지혁은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이었는데 그는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왜 떠났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나타났는지.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업무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준비해 온 태블릿 PC를 들어 보이며 유창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공정률 자재 수급 문제, 향후 계획까지 막힘이 없었다. 그녀의 전문적인 모습에 권지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알던 강서연은 재능은 있었지만 여리고 감성적인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빈틈 하나 없는 강인한 전사 같았다. 5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브리핑을 듣는 척하며 그녀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예전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성숙한 아름다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과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현장의 엄숙한 분위기를 깨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장 통제선을 넘어 두 아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아이들의 등장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워서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강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서연의 얼굴에 잠시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몸을 낮춰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준아, 유진아, 여기는 위험해서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모는 어디 계시고? 그녀의 목소리는 권지혁 앞에서와는 전혀 다른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엄마의 모습이어서 권지혁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결혼을 했다고, 아이까지 있다고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미소와 질문들은 곧 아이들의 다음 행동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그녀의 뒤에 서 있는 권지혁을 발견했다. 아이들의 커다란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잠시 후 여자아이가 권지혁을 향해 작은 손가락을 뻗으며 외쳤다. 아빠. 그 뒤를 이어 남자아이도 똑같이 외쳤다. 아빠다.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시끄러운 건설 현장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 두 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처럼 권지혁의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시간은 멈췄고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두 아이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강서연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사고 회로가 정지했고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아이들의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권지혁의 비서실장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고 현장 관계자들은 당혹감에 서로 눈치만 살폈다. 아키텍트 X의 외국인 스태프들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현장의 모든 시선이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아주 미세한 기대로 흔들리고 있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것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녀의 잔인한 복수극이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오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길 뿐이었다.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보다 더 강력한 확신을 주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등 뒤에 숨어서도 여전히 권지혁을 향해
아빠 아빠 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 소리는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눈매와 입술,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다.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의 인생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이것은 계획된 행동인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증오해야 마땅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서연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여동생에게 눈짓을 보냈다. 상황 파악을 마친 여동생이 재빨리 다가와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권지혁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업무 외적인 일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서 현장을 빠져나갔다. 아이들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권지혁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빠, 안녕. 그 천진난만한 인사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멀어져 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도 야심찬 프로젝트도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서연이 사라진 후에도 현장의 정적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모두가 권지혁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셔야. 하지만 권지혁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의 귓가에는 오직 아빠라는 단어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을 향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현장을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를 부축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의 등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고뇌가 동시에 느껴졌다. 차에 올라탄 그는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눈을 감았다. 강서연 그리고 자신을 닮은 두 아이.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니,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일에만 미쳐 살았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그녀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과 동시에 지독한 상처를 안겨준 유일한 여자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들과 함께 나타나다니 그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험해져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강서연이 왜 자신을 떠났는지, 왜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꿍꿍이로 다시 나타났는지, 그는 결코 그녀의 의도대로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진성그룹의 총수 권지혁의 이름으로 그는 이 잔인한 진실 게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끝이 파멸일지라도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권지혁의 세상은 건설 현장에서 멈춘 그대로였다. 진성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묻은 채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의미 없이 흔들고 있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그의 머릿속은 아빠라고 외치던 아이들의 목소리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을 바라보던 강서연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는 결론을 내렸다. 5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사라졌다가 하필 진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돌아온 것부터가 의심스러웠다. 거기에 자신과 꼭 닮은 아이들이라니.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5년 전 그가 그녀를 처참하게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혹은 돈을 노린 것일 수도 있다. 진성그룹의 후계자를 낳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 그는 비서 김 실장을 호출했다. 그림자처럼 나타난 김 실장에게 그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강서연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어디서 누구와 뭘 했는지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전부 알아내. 그리고 그 아이들 출생 기록부터 모든 걸 파헤쳐.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니 법무팀에도 미리 언지를 줘.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결코 이 정체불명의 연극에 놀아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의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이자 진성그룹의 여제 한선주 회장으로부터 호출이 왔다. 그녀의 연락은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위압적이었다. 권지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회장실로 향했다. 한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방보다 더 고압적이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 차가운 무관심이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섭게 다가왔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한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가 뿌린 씨는 네가 거두어야지. 일개 계집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이 무슨 망신이냐. 그녀는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모두 보고받은 상태였다. 그녀의 말투에는 아이들에 대한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 오직 진성그룹의 명예에 흠집이 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강서연은 그저 아들의 앞길을 막는 하찮은 장애물일 뿐이었다. 권지혁은 주먹을 쥐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한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 처리해. 5년 전에도 네가 그 계집에게 놀아나는 꼴을 내가 겨우 막아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내 실책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듯했다. 그녀의 잔인함에 권지혁은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서연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언론은 내가 막을 거다.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벌인 추잡한 사기극으로 만들 거야. 너는 이 일에 일절 관여하지 마. 그저 하던 대로 일이나 해. 제이타워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면 그땐 그 여자뿐만 아니라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녀의 말은 경고이자 명령이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구상해 놓은 상태였다. 강서연이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한편 폭풍의 눈의 중심에 있는 강서연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서비스 레지던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쌍둥이 유준이와 유진이는 거실에 장난감을 늘어놓고 해맑게 웃으며 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방금 전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던 살벌한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여동생 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앉았다. 언니, 정말 괜찮아. 한선주 회장, 그 여자 보통 아니잖아.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서진은 5년 전 언니가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일이 더 불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담담했다. 알아, 그래서 돌아온 거야.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5년 전의 강서연이 아니었다. 한선주가 건넨 돈 봉투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며 돌아서야 했던 무력한 유학생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남았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을 하며 실력 하나만으로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이들과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선주와 권지혁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부터 언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권지혁 대표 숨겨둔 아이 의혹. 친모는 신원불명의 건축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서연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녀를 진성그룹의 부와 명예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으로 묘사했고 아이들을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정한 어머니로 만들었다. 배후에 한선주 회장이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기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서연의 신상 정보가 파헤쳐지기 시작했고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들이 사실인 양 떠돌았다. 그녀가 과거에 문란한 생활을 했다거나 돈을 받고 여러 남자들을 만났다는 식의 저질스러운 비방이 난무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여론몰이였다. 아키텍트 X 한국지사도 빗발치는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막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돈을 노린 것이라면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서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이 담긴 기사들을 계속해서 클릭하고 있었다. 기사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비난했지만 그가 아는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사랑했던 서연은 자존심이 강하고 순수했다. 돈 때문에 자신을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는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를 놓고 싸웠다. 과거에 순수했던 서연과 현재의 야심가일지도 모르는 서연. 그의 혼란은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 한 장으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 강서연의 지난 5년간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미국 최고의 건축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세계적인 건축가 마이클 앤더슨의 눈에 띄어 그의 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며 최연소 아시아 총괄 디렉터 자리에 올랐다. 보고서 어디에도 그녀가 누군가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흔적은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실력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이들의 출생 기록이었다.
아이들은 5년 전 그녀가 한국을 떠난 직후에 태어났다. 출생 증명서에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다. 만약 그녀가 돈이나 진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렸다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권지혁에게 연락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5년 동안이나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다. 이 사실은 그녀가 사기꾼이라는 한선주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권지혁의 심장이 복잡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서연의 공식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았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녀가 아니라 나와 내 어머니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일지도 모른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직접 그녀를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그녀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차분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혁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나 권지혁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걸려온 그의 전화가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다. 네, 좋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비서를 통해 알려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평온함이 권지혁의 마음을 더욱 거세게 흔들었다. 그는 오늘 밤 진실 혹은 거짓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만 했다. 강서연과의 저녁 약속을 잡은 바로 다음 날 권지혁은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았다. 안건은 제2타워 프로젝트 리더십 긴급 점검. 누가 봐도 강서연을 겨냥한 소집이었다. 발신자는 회장 한선주. 그녀는 더 이상 뒤에서 여론을 조종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칼을 빼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권지 하유크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이사들이라는 배심원을 앉혀놓고 벌이는 공개적인 인격 살인이자 마녀 사냥이었다. 진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지는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공기는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고 살벌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진성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앉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상석에 앉은 한선주 회장은 평소보다 더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훑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와의 시선을 피하며 굳은 표정으로 텅 빈 노트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머니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이성과 강서연에 대한 남은 의심과 배신감이 충돌하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 싸움에서 관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서연이 정말 어머니의 말처럼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면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고 아니라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 생각했다. 회의 시작 시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홀로였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꽂혔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한 걸음으로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려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 모습은 마치 적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장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한 회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신의 이름이 놓인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자리는 한 회장의 공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증인석과도 같은 위치였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강서연 디렉터 바쁜 와중에 이렇게 와주어 고맙군요. 오늘 이 사회는 당신의 사생활을 논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하지만 진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제이타워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휘말려 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사적인 스캔들을 공적인 문제로 포장했다. 이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권력의 향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의 비겁한 동조였다. 한 회장은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가 당황하거나 변명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조용히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평온한 눈빛의 한 회장은 기분이 상한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문제점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자재 수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보인다는군요. 강 디렉터 당신은 지금 이 막중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까지 공개적으로 의심하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든 이사들이 이제 서연의 입을 주목했다. 그녀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권지혁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먼저 한 회장과 이사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시작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하지만 제사적인 영역과 제2타워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로서의 제 업무 수행 능력은 명백히 분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며칠간 저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들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흐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와 도표들이 나타났다. 먼저 자재 수급 계획의 차질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기존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특정 유럽산 자재의 수급 불안정성을 미리 예측하고 더 높은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대체 공급처를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는 기존 예산보다 3.7%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 관련 데이터와 계약서 사본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화면에는 각 공급처의 신용도, 물류 안정성 단가 비교 분석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사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한 회장이 보고받았던 내용은 완전히 왜곡된 혹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짓 정보에 불과했다.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서연의 반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으로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의 허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다. 저는 부임 직후 기존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여 현재 테스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작업자의 위치와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위험 구역 접근 시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화면 속에서는 가상의 작업자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자 경고등이 켜지고 안전관리실에 즉시 알람이 울리는 장면이 시연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안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을 뛰어넘는 혁신이었다. 몇몇 기술 담당 이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들은 허점을 지적받았는데 돌아온 것은 완벽한 혁신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한 회장이 던진 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되돌려주고 있었다. 권지혁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재능 있는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전체를 꿰뚫어 보고 미래의 위험까지 예측하며 최첨단의 기술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리더였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무섭도록 성장해 있었다. 그에 비해 자신은 과거에 얽매여 그녀를 의심하고 증오하기만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서연은 발표를 마무리했다. 제이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진성그룹의 미래를 상징하는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한 중년 이사의 박수 소리였다. 곧이어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서연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을 실력 하나만으로 압도해버렸다. 한선주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완벽한 논리와 실력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권지혁은 더 이상 관찰자로만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를 정리했다. 강 디렉터의 발표로 모든 우려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이타워 프로젝트는 기존 계획대로 강 디렉터의 책임하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것은 아들로서가 아닌 진성그룹의 대표로서 내리는 공식적인 결정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의사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한 회장은 아들의 선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도끼 어린 눈으로 서연과 지역을 번갈아 쏘아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자료를 정리했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못했다.
그는 오늘 밤 그녀와의 약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제는 정말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틀렸고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이 사회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강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이타워 프로젝트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진성그룹 내부에서조차 그녀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내면은 거센 폭풍우에 휩싸여 있었다. 눈앞에서 목격한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과 어머니 한선주 회장이 들려준 과거의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눈과 귀 중 어느 한쪽만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개인 비서 라인을 동원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5년 전 강서연이 사라지기 직전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의 기억 속 그녀는 졸업 작품전을 앞두고 설렘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평범한 건축학도였다.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이 함께 다녔던 대학의 건축학과를 찾아갔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캠퍼스는 과거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졸업 작품 지도를 맡았던 노 교수를 수소문에 만났다. 백발이 성성한 교수는 서연의 이름을 듣자마자 안경 너머에 눈을 반짝였다. 강서연 학생 기억하고 말고 우리 학과가 배출한 최고의 인재였지. 그 독창성과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어. 교수는 서연을 칭찬하면서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졸업 작품 최종 심사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자퇴서를 냈어. 모두들 충격받았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만 하고. 그렇게 재능 있는 아이가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네. 교수의 증언은 한 회장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돈을 보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듯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다. 권지혁의 마음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는 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음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5년 전 서연이 살던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재개발 소문이 돌던 동네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다. 그는 차 안에서 그녀가 살던 작은 창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저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건축가의 꿈을 키웠고 그와 사랑을 속삭였다. 그는 차마 건물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피스텔 건물 1층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노부부를 찾아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연의 사진을 보여주자 할머니는 금방 그녀를 알아봤다. 아이고, 이 예쁜 아가씨, 기억나지? 항상 밝고 싹싹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뻐했어.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내려오더라고. 큰 가방 하나만 들고 어디 멀리 가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다가 택시를 타고 떠났어. 꼭 무슨 큰일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보였지. 할머니의 말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밝혔다. 한 회장은 그녀가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에게로 떠났다고 그를 배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은 그녀가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는 서서히 진실의 윤곽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조사를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차를 몰아 회사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한적한 공원 근처에 차를 세웠다.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두 아이. 유준이와 유진이었다. 아이들 곁에는 서연의 여동생인 서진이 함께 있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했다. 유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입가에 잔뜩 묻혔고 유준이는 그런 동생을 보며 깔깔 웃었다. 서진은 다정한 손길로 유진이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풍경이었다. 그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이었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저 아이들의 세상에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유준이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놓쳤다. 장난감은 대굴대굴 굴러 그가 세워둔 차 바로 앞까지 굴러왔다. 유준이는 장난감을 주우러 아장아장 걸어왔다. 아이가 차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권지혁은 저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아이 앞에 떨어진 장난감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아이를 향해 몸을 낮췄다. 이거니 유준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가 손에 든 장난감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그에게서 장난감을 받아들고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꾸벅 숙였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 순간 권지혁은 아이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자신을 놀랍도록 닮은 검은 눈동자. 그 순수한 눈동자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핏줄이라는 것은 이렇게나 강력하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때 뒤따라온 유진이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물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의심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 질문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그의 심장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그는 아빠라는 그 간단한 단어를 내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상황을 파악한 서진이 놀라서 달려왔다. 그녀는 권지혁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적의가 가득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는 도망치듯 공원을 빠져나갔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녀에게 끌려가며 그를 돌아보았다. 권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 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이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나 배신감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원초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비즈니스처럼 혹은 과거의 상처를 파헤치는 일처럼 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강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그 일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모두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자신이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그때 자신의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아빠라고 대답해 줄 것이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결연해져 있었다. 진실을 향한 그의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권지혁의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그의 어머니 한선주 회장이었다. 이사회 이후 아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을 피했고 제이타워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강서연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아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강서연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아닌 알 수 없는 고뇌와 연민을 읽어낸 순간 한 회장은 직감했다. 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흔들림의 근원이 바로 강서연과 그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녀는 초조해졌다. 지난 수십 년간 진성그룹을 철권으로 통치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녀였다. 아들 역시 그녀의 가장 완벽한 작품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체불명의 아이들을 둔 미혼모 따위에게 아들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점잖은 방법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듯 더욱 잔인하고 집요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수는 언론을 이용한 2차 공격이었다. 이전의 기사들이 강서연을 단순한 꽃뱀 정도로 묘사했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악랄하고 인격 모독적이었다. 한선주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론과 가십 채널을 총동원해 강서연의 과거를 날조하기 시작했다. 천재 건축가 강서연의 화려한 남성 편력 아이들의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이 미국 유학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짓 증언이 등장했고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교제했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었다. 심지어 아이들의 아버지가 권지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교묘한 암시까지 흘렸다. 이는 강서연 개인의 명예를 넘어 그녀를 아이들을 이용해 남자를 갈아치우는 부도덕한 어머니로 낙인 찍으려는 비열한 술수였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대중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가십에 열광했다. 권지혁은 사무실에서 해당 기사를 읽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히 어머니의 작품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회장실로 달려가 모든 것을 뒤엎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그가 감정적으로 나설수록 상황은 한선주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 뻔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이 기사의 출처와 배후를 모두 추적해. 거짓 증언을 한 놈들부터 돈 받고 기사를 쓴 기자까지 전부 법적으로 대응할 모든 증거를 수집해. 하지만 한선주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서연의 가장 약한 골이 바로 아이들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유준이와 유진이가 다니는 최고급 놀이학교를 알아냈다. 그리고 며칠 뒤 값비싼 장난감과 옷으로 무장한 한선주의 비서가 할머니의 친구를 자처하며 아이들에게 접근했다. 다행히 놀이학교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서연의 사전 조치 덕분에 직접적인 접촉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향한 공격이었기에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건드리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졌다. 그것은 그녀가 그어놓은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였다. 그녀의 눈빛에서 평소의 차분함은 사라지고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사자처럼 날카로운 분노가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한선주 측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선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법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친손자 확인 및 면접 교섭권 소송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할머니로서 손주들을 보고 싶다는 애틋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진짜 목적은 달랐다. 소송을 통해 아이들을 법정 다툼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여 서연을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재판 과정에서 서연의 양육 환경을 문제 삼아 최악의 경우 양육권을 빼앗아 오려는 무서운 계략이었다. 권지혁은 소송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이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이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온 한 여자를 상대로 어머니가 벌이는 이 잔인한 전쟁을 그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서 강서연을 만났을 때 그녀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행동해야만 했다. 저녁 약속 장소는 한적한 강변에 위치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다. 권지혁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 아니면 해명부터 해야 할까? 그가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낮의 전투적인 모습과는 달리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얼굴 뒤에 얼마나 큰 고통과 분노가 숨겨져 있을지 그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잠겨 있었다. 내 어머니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내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그의 진심을 가늠하려는 듯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대표님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한선주 회장님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는 없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권지혁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을 겁니다. 더 이상 당신과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도록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막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난 며칠간 5년 전의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다는 걸.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던가.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다. 오해. 그 한마디로 5년의 세월이 그리고 내가 혼자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녀는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깊은 상처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권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 없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한선주 회장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분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고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선주 회장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강서연 디렉터의 레지던스로 향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오려는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는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를 산산조각 냈다. 권지혁과 서연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다. 한선주의 광기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그녀는 법도 상식도 무시한 채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는 권지혁과 강서연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폭탄처럼 터뜨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서연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선주가 아이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권지혁 역시 창백한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머니의 광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레스토랑을 뛰쳐나왔다. 권지혁이 자신의 차로 그녀를 이끌었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누구도, 심지어 아이들의 아버지인 권지혁조차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과 어머니로서의 본능만을 믿어야 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서울의 밤거리가 두 대의 차 뒤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 살고 있는 최고급 서비스 레지던스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한선주가 동원한 건장한 남자들과 레지던스 보안팀 직원들이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한선주는 고고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마치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하인들을 부리듯 소리치고 있었다. 비키지 못해. 저것들은 내 손주들이야.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겠다는데 너희 따위가 감히 막아서. 그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법과 상식은 그녀의 안중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레지던스의 보안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서연은 이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레지던스 측에 모든 상황을 알리고 외부인의 무단 침입 시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보안팀장 역시 한선주의 위세에 눌리지 않고 규정대로 행동하며 그녀의 길을 막고 있었다. 회장님 영장 없이는 절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업무 방해 및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폭풍처럼 등장했다. 그녀의 등장은 소란스러웠던 로비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선주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그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 돈 봉투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어머니 그 자체였다. 서연은 한선주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한선주를 내려다보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이들에게서 당장 떨어지시죠. 한선주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경고만이 가득했다. 한선주는 며느리도 아닌 어린 계집이 감히 자신에게 맞서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감히 지금 누구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 저 아이들은 내 핏줄이야. 핏줄이라고요. 서연은 차갑게 비웃었다. 지난 5년간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셨던 분이 이제 와서 핏줄을 운운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을 당신 같은 사람의 손에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한선주의 자존심에 깊숙이 밝혔다. 한선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선주가 막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려는 순간 서연의 뒤를 이어 그녀의 변호사와 사설 경호팀이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변호사는 한선주에게 다가가 법원에서 발부된 접근 금지 명령서를 내밀었다. 한선주 씨, 이것은 법원의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지금 즉시 강서연 씨와 그 자녀들에게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셨습니다. 당장 이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서 앞에서 천하의 한선주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꼴이었다. 그녀가 서연을 압박하기 위해 시작했던 법적 다툼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연을 노려보았다. 저 여린 계집이 이토록 치밀하게 자신에게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줄이야. 그녀는 강서연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마침 권지혁이 헐레벌떡 로비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엉망이 된 상황과 법원 서류를 들고 망연자실해 있는 어머니 그리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강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섰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이상 선을 넘으시면 저도 더는 어머니를 아들로서 대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공개적인 선전포고 그것은 한선주에게 가해진 최후의 일격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성이 아들과 이름도 없던 계집의 연합 공격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치욕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끼 서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쏘아본 뒤 수치스럽게 돌아서서 로비를 빠져나갔다. 그녀가 동원했던 남자들도 쥐 죽은 듯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폭풍이 지나간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었다. 권지혁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며 스스로 벽에 몸을 기댔다. 아직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권지혁은 씁쓸한 표정으로 손을 거두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의 방향이 이전과는 달랐다. 진성그룹 한선주, 회장 손주들 강제 납치 시도, 법원 접근 금지, 명령 무시, 싱글맘 건축가, 강서연 재벌가의 횡포의 법으로 맞서다. 한선주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알려지자 그동안 서연을 비난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동정론으로 바뀌었다. 대중은 거대 재벌가의 횡포에 맞서 홀로 아이들을 지키는 강인한 싱글맘의 모습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사회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품격 있는 대응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그녀의 이미지는 의문의 스캔들 주인공에서 강인하고 주체적인 현대 여성의 아이콘으로 격상되었다. 권지혁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여자였다. 그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녀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이제 그는 단순히 그녀의 편에 서는 것을 넘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레지던스에서의 격렬한 대치 이후 권지혁과 한선주 회장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아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강서연의 편에 선 것에 대한 치욕감의 한 회장은 제이타워 프로젝트에서 사사건건 서연의 발목을 잡으며 유치한 복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방해 공작을 뛰어난 능력과 침착함으로 막아냈고 권지혁은 뒤에서 그녀를 묵묵히 지원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프로젝트 파트너를 넘어 공동의 적에 맞서는 암묵적인 동맹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권지혁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5년 전의 진실이라는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무거운 족쇄가 남아 있었다. 강서연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과거의 실체를 온전히 밝혀내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아이들 앞에 떳떳한 아버지로 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더욱 집요하고 깊숙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지며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 만한 단 한 사람의 증인을 찾아 헤맸다. 수많은 퇴직자 명단과 과거의 기록들을 검토하던 그의 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왔다. 박 기사. 10년 넘게 한선주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5년 전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인물이었다. 퇴직 시점이 강서연이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권지혁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는 즉시 사람을 풀어 박 기사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예상대로 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퇴직 후 서울을 떠나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강원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그의 거처를 찾아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권지혁은 그날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차를 몰아 강원도로 향했다.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달리며 그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만약 박 기사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혹은 어머니가 이미 손을 써서 그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었다면 수많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작은 포구 앞에 차를 세운 그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작은 주택의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진 얼굴을 한 중년의 남자였다. 바로 박 기사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권지혁의 등장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전무님께서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반응만으로도 권지혁은 확신했다. 이 남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권지혁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5년 전 강서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 기사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겠죠. 박 기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인했다.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선주 회장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그의 입을 막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평범한 운전기사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부탁입니다, 기사님. 한 여자의 인생과 제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사님께서 진실을 말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박 기사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박 기사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고백은 권지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충격적이었다. 그날 회장님께서 강서연 아가씨를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한선주는 임신 초기였던 서연에게 차가운 독서를 퍼부었다.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으려 드느냐. 내 뱃속의 아이는 진성의 수치다라며 인격적으로 모독했다. 그리고 그녀는 서연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아이를 지운 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다른 하나는 만약 아이를 낳고 권지혁의 곁에 남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권지혁을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서연 개인에 대한 협박을 넘어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미래를 담보로 한 잔인한 거래였다. 서연은 결국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권지혁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그녀를 증오했던 시간 동안 그녀는 홀로 그런 모욕과 협박을 견디며 그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던 박 기사는 조심스럽게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아가씨가 너무 안쓰러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죄송합니다. 그는 그날 한선주와 서연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두었던 것이다. 그는 차마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보관해왔다. 권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서울로 돌아온 권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한선주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다짜고짜 그녀의 책상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한선주는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에 서린 살기를 보고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5년 전 그날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한선주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 그리고 겁에 질렸지만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던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 이 돈 받고 꺼져. 네가 낳을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 등 귀를 의심할 만큼 끔찍한 말들이 회장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명백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목소리였다. 녹음이 끝나자 회장실에는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권지혁은 불타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변명이라도 하기를 혹은 후회하는 기색이라도 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한선주의 반응은 그의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뻔뻔할 정도로 당당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서 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나는 너를 위해 그리고 진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이다. 그 계집이 내 앞길을 막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작 녹음기 하나 들고 와서 나를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어리석은 놈. 너는 아직도 나를 이길 수 없어. 그 순간 권지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존경과 애정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권력욕에 사로잡힌 괴물이 서 있었다. 그는 차갑게 웃었다.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까지는 아들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는 진성그룹의 대표로서 당신의 독단과 비상식적인 경영 방식에 맞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상처받은 내 여자와 내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선주 회장님.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것은 완전한 결별 선언이자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한선주 회장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다음 날 권지혁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눈치를 보거나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진성그룹의 대표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강서연을 향한 공개적인 지지 선언이었다. 그는 제2타워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긴급 소집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 권지혁은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인 강서연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는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예상대로 쏟아지는 사적인 질문들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강서연 디렉터와 저를 둘러싼 무분별한 소문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강 디렉터는 진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제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에게는 여러 가지 오해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저희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진성그룹은 앞으로 강서연 디렉터와 아이들을 향한 모든 종류의 비방과 인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어머니 한선주 회장을 향한 공개적인
경고장이었다. 그는 강서연과 아이들을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 공식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재벌가의 추잡한 스캔들은 한 남자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이야기로 그 국면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권지혁의 단호한 모습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권지혁은 강서연을 찾아갔다. 그는 예전처럼 무작정 용서를 구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심스럽고 진중한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에게 내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될 기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준이와 유진이를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제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부탁에 서연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그가 보여준 행동들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가 어머니에게 맞서고 세상 앞에서 자신과 아이들을 감싸는 모습을 보며 5년 전 무력하게 자신을 외면했던 남자는 이제 없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녀가 언제까지고 아이들의 본능적인 끌림을 막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조금은 그녀 자신을 위해서 그에게 작은 문을 열어주기로 결심했다. 좋아요.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아이들에게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다가가 주세요. 아이들이 놀라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둘째, 우리의 관계는 오직 아이들의 부모로서만 존재한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셋째, 한선주 회장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세요. 다시는 그분이 우리 아이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녀의 조건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그를 향한 최소한의 신뢰가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태롭고 조심스러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는 약속대로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매일 저녁 잠시라도 아이들을 보기 위해 서연의 레지던스를 찾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주는 대신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레고를 조립하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의 노력은 진심이었다. 유준이와 유진이는 처음에는 그를 아빠를 닮은 아저씨라 부르며 낯설어했지만 점차 그의 다정함에 마음을 열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런 세 사람의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권지혁의 품에 안겨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아이들에게 온전히 채워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제야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앞에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조심스럽게 재정립되는 동안 진성그룹 내부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권력에 큰 타격을 입은 한선주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무기는 바로 다가오는 주주총회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사들과 지분들을 총동원해 제2타워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을 결의하고 더 나아가 대표이사 권지혁의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창조한 왕국에서 아들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겪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권지혁과 강서연은 더 이상 아이들의 부모로서만이 아닌 전략적 동반자로서 머리를 맞댔다. 그들은 권지혁의 집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주주 명부와 예상 의결권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다. 권지혁은 회사 내부의 정치 역학과 주주들의 성향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강서연은 뛰어난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로 허점을 파고들고 승리의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한 회장님은 분명 제이타워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문제 삼아 프로젝트를 흔들려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공격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해야 해요. 서연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다. 그리고 대표님 해임안에 대해서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표님의 위기 관리 능력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증명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리를 지지해줄 우호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주요 주주들과 접촉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우리만의 비장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5년 전에 진실이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것을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가 이번 싸움의 승패를 가를 겁니다. 두 사람은 녹음기를 가운데에 두고 오랫동안 전략을 논의했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과거의 거짓을 바로잡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성전생진이었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한 연합군이 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원망이나 미련은 없었다. 오직 다가올 결전의 날을 향한 단단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대연 회장은 시작 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성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이 자리에 모인 주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한쪽에는 수십 년간 그룹을 철권으로 통치해온 여제 한선주 회장과 그녀의 세력이 포진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룹의 공식적인 대표이자 새로운 리더십을 상징하는 권지혁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이 모든 전쟁의 시작점이자 핵심 인물인 강서연이 프로젝트 책임자 자격으로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몇 가지 형식적인 안건들이 처리된 후 마침내 한선주 회장이 의장 자격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주주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은 싸늘한 칼날 같았다. 그녀는 서두를 길게 끌지 않고 곧바로 제이타워 프로젝트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스크린에는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과 잠재적 리스크를 과장되게 부풀린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비장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제이타워 프로젝트는 우리 진성의 미래를 위한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부터 막대한 비용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할 리더십이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권지혁과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교묘하게 날조된 데이터들을 제시하며 제이타워가 완공되더라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경영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논리는 그럴듯했고 오랜 시간 그녀의 카리스마에 익숙해져 있던 일부 보수적인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저는 그룹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제이타워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재 그룹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권지혁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들이 어머니에 의해 해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한선주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권지혁의 지명을 받은 강서연이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기 때문이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이었다. 한선주 회장님의 우려에 대해 답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자신이 준비해온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한선주가 제시했던 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훨씬 더 정교하고 방대한 데이터들이 나타났다. 회장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초기 계획 단계의 예측치일 뿐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혁신적인 공법 도입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초기 예산보다 오히려 7% 이상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막힘없는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실제 진행 상황과 미래 수익성을 명쾌하게 설명해 나갔다.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구체적인 사실들이었다. 그녀는 제이타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최첨단 친환경 기술과 AI 기반 관리 시스템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 공간으로서 완공 후에는 서울의 랜드마크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한편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고 주주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통찰력에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강서연의 반격에 한선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권지혁 해임안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서연이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자 한선주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다. 아무리 프로젝트가 훌륭하다 한들 리더가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적인 관계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대표를 우리는 신임할 수 없습니다.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말을 끊었다. 잠시만요, 회장님.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도덕적인 결함과 리더의 자격에 대해 논하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서 먼저 들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회장실 스피커에 녹음기를 연결했다. 주주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내 뱃속의 아이는 진성의 수치다. 이 돈 받고 꺼져. 네가 고집을 부린다면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거야. 5년 전 그날의 잔인한 대화가 대연회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한선주의 얼음 같은 목소리와 절망에 빠진 서연의 흐느낌이 교차하며 모든 이의 귀에 밝혔다. 주주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믿고 따랐던 회장의 민낯을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 녹음이 끝나자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한선주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독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권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한선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성을 위한 최선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장님의 진짜 리더십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주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런 비인간적인 짓을, 회사를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망치려 한 것 아닌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회사를 맡기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한원로 주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의장, 저는 진성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뻔한 한선주 회장의 모든 직위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그의 발의에 여기저기서 동의합니다.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아들을 끌어내리려던 그녀의 계획은 오히려 자신을 심판대에 올리는 결과로 돌아왔다. 표결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찬성 91.7%. 한선주 회장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에서 모든 주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쫓겨났다. 그녀는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시대는 끝났다.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괴물에 스스로 잡아먹힌 것이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연회장을 빠져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권지혁과 강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과거를 끝맺는 자의 담담함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자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여제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진성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선주라는 절대 권력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권지혁은 명실상부한 그룹의 유일한 리더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다. 언론은 연일 진성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그 극적인 마무리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지만 권지혁은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회사의 안정과 자신의 진짜 가족을 되찾는 것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룹 내부에 깊숙이 밝혀 있던 어머니의 흔적들을 지워나갔다. 한선주의 비합리적인 경영 방식과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했다. 그의 개혁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제이타워 프로젝트는 이전보다 더 큰 지지와 동력을 얻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강서연의 입지는 그룹 내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확고해졌다. 사람들은 권지혁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태어나는 진성그룹의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한선주 회장은 주주총회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별장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권지혁은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그녀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시간과 고독만이 그녀의 상처와 오만을 치유할 수 있을 터였다. 회사의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권지혁은 자신의 남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서연과 아이들에게 쏟아부었다. 그는 서연이 내걸었던 조건들을 단 하나도 잊지 않았다. 그는 결코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의 작은 행동들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였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저녁 아이들의 잠자리를 지켰고 주말이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갔다. 처음 얼마간 서연은 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5년 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흉터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유준이와 유진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흡수했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유준이가 그의 품에 안겨 잠들며 아빠 내일 또 와야 해요라고 잠꼬대를 했을 때 권지혁은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벅찬 행복감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 그는 차갑고 오만한 지배자였지만 지금의 그는 아이들 앞에서는 기꺼이 망가지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대신 묵묵히 그녀가 좋아하는 차를 내려주고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떠났다. 그 따뜻하고 사려 깊은 행동들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네 사람은 한강 공원으로 자전거를 배우러 나왔다. 유준이는 아직 보조바퀴가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무서워했다. 권지혁은 아이의 뒤에서 허리를 숙여 자전거를 굳게 붙잡고 있었다. 괜찮아, 유준아. 아빠가 꽉 잡고 있으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아. 페달을 힘껏 밟아봐.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유준이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권지혁이 단단하게 잡아주었다. 그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오직 아들을 향한 격려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딸 유진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스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행복이 그 아픔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았다. 아빠, 이제 손 놔도 될 것 같아요. 마침내 유준이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권지혁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전거에서 손을 떼었다. 자전거는 잠시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앞으로 쭉 나아가기 시작했다. 유준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페달을 밟았다.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들 가족에게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홀로 나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연이 앉아있는 벤치로 걸어왔다. 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다. 잔디밭 위를 신나게 달리는 아들과 아빠의 품에 안겨 손뼉을 치는 딸, 그리고 그 모습을 나란히 앉아 바라보는 두 사람. 그것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권지혁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경계심이나 원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아니, 내가 더 고맙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 같은 놈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낳고 훌륭하게 키워줘서 평생을 다해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말로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작정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5년이라는 길고 힘든 시간을 돌아 그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서로를 핥히는 가시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저 멀리 석양을 등지고 달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과거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자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다.